에다가 점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맞는 세금에 관련된 법도 있을 거고 뭐 아무나 이렇게 가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주식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그치,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지. 한국도 잘 모르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데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자서 다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. 해외에 처음 진출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이제 궁금해 하겠죠. 예를 들면 법적인 것도 잘 모를 테고, 일단 말도 안 통할 테고, 행정적인 절차 이런 거 한국도 복잡한데 해외는 더 복잡하겠지. 그런 경우들은 어떤 이제 방식을 가장 많이 하느냐, 마스터 프랜차이즈라는 방식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.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뭐냐면 내가 해외에다가 매장을 내고 본사를 운영하면서 해외 가맹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. 파트너.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파트너를 찾아요. 그러면 그 파트너와 우리 본사가 계약을 맺어요. 어떤 계약을 맺냐면 내 브랜드를 당신네 나라에서 가맹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로열티를 달라. 우리나라 같은 반대로 생각하면 서브웨이 같은 거 있죠. 우리나라에도 서브웨이는 있는데 서브웨이는 한국 브랜드가 아니잖아요. 한국 브랜드가 아니면 미국 브랜드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누군가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, 그 사업을 하려면은 권한을 받아와요. 권한. 한국에서는 내가 본사다. 한국 사람들은 한국 법을 잘 알 테니까, 미국 사람들은 한국 법을 잘 몰라도 그럼 그 사람들은 나름 전문가일 테니까 펼쳐나가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없겠죠.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가맹점을 시작을 할 때도 현지의 파트너를 찾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. 비율적으로. 물론 직접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스타벅스조차도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. 스타벅스는 무슨 기업이죠 거기? 이마트 본사가 뭐지? 이름이? 하여간 이제 서브웨이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대략 로열티를 한 12%에서 13% 정도를 받아요. 가맹점주로부터. 그 로열티의 대략 반 정도를 미국으로 보내줘요. 그럼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그 수익을 먹겠죠. 물론 가만히 앉아서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메뉴라든지 개발 이런 것들을 하긴 하겠지만은, 대신에 이제 어려운 것들은 프랜차이즈 마스터 계약을 맺은 지사장이 그 사업을 하는 방식. 그러면은 수익 구조만 잘 만들어 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유통을 하고 어디에 허가를 내고 그거 지사장이 다 하는 거니까 내가 몰라도 할 수가 있죠.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옛날에 닭강정 사업을 할 때 필리핀 지사, 중국 지사, 미국 지사 이렇게 세 개가 있었거든요. 나는 영어를 못해요. 난 영어를 못하는데도 다 그 나라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, 그럼 그 사람들과 계약을 잘 맺어두면은 이제 우리는 어차피 있는 레시피에 있는 노하우를 제공만 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들은 지사장님들이 다 하고 지사장님들이 거기에서의 수익금을 본사로 보내주는 구조. 그렇게 이제 해외 사업을 보통 진출을 하죠. 물론 실패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. 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한 12호점 정도 될 때 광저우에 있는 지사장이 뒤통수를 쳤죠. 한 7호점 정도 오픈을 한 다음에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계약을 위반을 했지만, 또 해외다 보니까 뭐 소송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 되게 어렵죠. 법적으로는. 자기들은 그런 걸 아니까 마음대로 그냥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고, 물론 이제 내가 잘못한 것도 되게 많아요. 계약서를 해외의 법에 맞게끔 철저하게 못 썼다는 것. 왜냐면 내가 중국 법을 잘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한국 계약서를 썼지만은 한국에서 쓴 계약서가 중국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죠. 그래서 보호를 못 받았죠. 그 사람은 결국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가맹점을 자기 브랜드로 바꾸는 작업을 해가지고 뭐 지금 사이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. 필리핀의 한국 식당들을 가보면은 네. 가격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. 네. 근데 그 나라만의 이제 평균적인 GDP도 다를 거고 네. 재료에 관한 것도 분명히 비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날 텐데 네. 그게 과연 팔릴까? 가격은 물가가 다른데도 한국과 비슷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그거는 전략적인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. 뭐냐면 한국 거이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 있는, 예를 들면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. 우리가 옛날에 카페 이런 거 잘 되기 전에는 뭐 다방, 커피숍 이렇게 많이 불렸었잖아요. 지금은 이제 카페라는 이름이 많이 불리고 있는데, 그렇게 된 계기가 스타벅스였거든요.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올 때 커피 한 잔이 한 4,000원 정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엔 뉴스였어요. 어떻게 밥 한 끼보다 더 비싸냐. 스타벅스가 옛날에 우리 대학교 근처에 오픈을 했을 때 짜장면이 2,500원이었어요. 근데 커피가 4,000원에 팔린다니, 그게 과연 미국 게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줄까? 미국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는 거잖아요.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K푸드라
높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사람들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외국인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한국의 스타, 한국의 뭐 유명인이 뭐 모델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해외 사업을 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. 첫 번째, 지금 K 열풍이 일어날 시기인가? 예를 들면 BTS라든지 한국의 유명 드라마 또는 오징어 게임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 정도의 프리미엄이 인정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. 생뚱맞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.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환율. 원화가 약세일 때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좀 덜 부담돼요. 어차피 한국으로 돈을 보낼 때는 또 한국 금액에 맞게끔 보내는 거잖아요. 1달러를 보낼 때 1,500원으로 들어올 때와 1달러를 보낼 때 1,000원이 들어올 때는 30%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환율 봤을 때 한화가 좀 약세일 때, 지금이에요. 지금 달러가 1,450원까지 올라갔잖아요. 또 이럴 때는 해외에 있는 사업자들이 무언가 한국에 대시를 하기에 조금 유리하죠. 내가 돈을 조금만 보내줘도 한국에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두 가지, K푸드, K열풍 같은 게 조금 일어날 때와 원화가 조금 약세일 때, 이럴 때 이제 해외에서 러브콜 같은 게 올 가능성이 좀 크죠.